법에는 사실상 원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희가 약속 시간에 늦어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된 사실상 원인은 무수히 많은데요. 우선 차가 영희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달렸다는 사실과 영희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사실, 또한 영희가 하필이면 그 차가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갈 때 때마침 길을 건넜다는 그 우연성이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좌우를 주시하지 못할 정도로 약속 시간에 늦을 수밖에 없게 만든 친구 민수의 전화가 그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수많은 원인 중 근인, 즉 이 사건이 일어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그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이 바로 법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사건에서 누구나 납득할 만한 근인을 찾아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은 소아성애를 가진 리키 랭글리 사건에 대한 근인을 추적하면서 자신의 과거와 대면하는 한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르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입니다. 이 사건은 1992년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리키 랭글리 사건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우선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리키 랭글리는 26세, 자신이 얹혀 살던 집의 아이인 존과 놀기 위해 방문한 7살의 제레미를 살해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사형을 언도받았던 범죄자입니다. 법정에서는 리키 랭글리가 가진 소아성애를 둘러싸고 과연 이것이 정신적 문제에서 기인한 병리학적 증상인지 아니면 사형을 통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할 흉악한 범죄인지를 가지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이나 다퉜던 사안이기도 한데요. 이 다툼은 결국 무엇이 제레미로 하여금 죽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무엇이 리키 랭글리로 하여금 소아성애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근인을 추적하는 문제로 귀결되게 되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리키 랭글리는 사형을 언도받아야 할 극악무도한 범죄자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정에서 놀랍게도 초심에 그가 받았던 사형을 파기하고 종신형으로 가감을 해주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작가는 이 과정을 추적하고 있는 것이죠. 작가가 추적한 이 사건의 근인은 리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 심지어는 수정되어 착상이 되기도 전의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그의 가족이 당했던 차 사고로부터였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서 그의 가족은 리키 랭글리의 형인 오스카를 잃게 되었고, 그의 어머니인 베시는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수술을 받게 됩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1년 반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석고 붕대 속에 몸이 갇힌 채 병원에서 살아야만 했었는데요. 그 병원에 있을 때 바로 그녀는 리키를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당연히 석고 붕대를 온몸에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들은 그녀의 임신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었고, 그로 인해 각종 약물과 엑스레이를 투여하게 됩니다. 베시가 자신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이미 너무나 많은 약물과 방사선이 그 태아에게 쓰여진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리키의 신체는 정상적인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에게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리키 랭글리를 줄곧 변호해온 변호사인 클라이브는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투여되었던 많은 약물과 엑스레이 선이 그에 대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펴게 되죠. 그의 소아성애적인 성향이 리키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말해주는 논지였습니다. 사실 이런 클라이브의 주장에 대해서 뒷받침해주는 증거는 여러 있었어요. 리키 랭글리는 줄곧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었고요. 그리고 성추행으로 보호소에 수감되었을 때는 자신을 방면하지 말라는 탄원서를 쓸 정도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결정적으로 그를 종신형으로 가감시켜 줄 수 있었던 하나의 증언은 피해자의 어머니인 로렐라이의 성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로렐라이는 사형에 처할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리키 랭글리는 종신형으로 자신의 모든 재판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데요. 단순히 사건만 나열했다면 이 책이 이렇게 유명해지진 않았을 거예요. 작가는 리키 사건을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데 사실 그녀가 이 리키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주 놀라운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그녀는 소아성애를 가진 한 남자의 손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 또한 이 소아성애의 피해자였던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고 부모에게 말을 하지만 집안의 평화를 위해 그녀의 호소는 묵사발이 되게 됩니다. 이런 그녀의 우울한 과거 때문에라도 그녀는 리키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원래 작가는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던 법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리키 사건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그녀는 자신의 사적인 감정과 자신의 법적인 신념을 분리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리키 랭글리가 정말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신의 법적 신념이 흔들리는 것을 깨닫게 된 그녀는 법조계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 리키의 사건이 그녀의 머릿속에 남게 되죠. 결국 그녀는 리키를 통해 자신이 할아버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싶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건을 파헤치면서 그녀는 한 가지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그녀가 16이 되던 해에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가 행동했던, 할아버지가 나한테 저질렀던 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고. 할아버지는 미안하다고 말은 했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 어떤 일이라고. 나도 어렸을 때 다 당했던 일인데. 할아버지를 그렇다고 해서 용서를 한 것은 아닐 거예요. 적어도 그녀가 리키의 삶을 추적하면서 자신의 할아버지에게도 그만의 이야기가, 그만의 상처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마치고 있는데요.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판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리키 랭글리의 모습에서 자신의 사람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를 줄곧 변호해왔던 클라이브는 어린 시절 자신을 학대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작가는 한때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로렐라이는 리키의 나약한 모습에서 그녀의 모습을 찾았던 것이죠.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흉악한 범죄인의 모습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아주 소중한 자식으로서 그리고 사랑만 받기도 모자랐던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이었을 건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달라지게 만든 것일까요? 이 책을 읽다가 문득 그들의 어린 시절, 그들의 과거, 그리고 그들의 트라우마가 무엇일지 궁금해졌습니다.